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국토연구원 국가방재연구센터장 한우석입니다. 예,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주제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응한 안전도시 구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전도시, 그러니까 방재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는 전통적인 구조적 대책, 그러니까 하천 제방이라든지 댐, 아니면 빗물 펌프장 등의 구조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 기후변화로 재해가 빈번히 일어나고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적 대책과 플러스 공간적 대책, 도시계획적 대책, 친환경 대책 등이 요즘 이제 방재 분야를 서포트하는 어떤 안전도시를 구현하는 방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1장에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주로 이제 IPCC의 AR, 평가 보고서를 위주로 해가지고 기후변화가 과거에 어떻게 관측이 됐고, 미래는 어떻게 관측이 됐고, 미래는 어떻게 예측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또 이러한 도시 방재에 대해서 크게 획을 그었던 여러 가지 자연재해, 기후변화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공간계획,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방재 대책과 이제 기후변화를 고려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 정책 및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재 정책, 도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에서는 앞장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1장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부분입니다. 먼저 이제 기후변화 재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상하고 기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은 웨더, 어떤 단시간의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의 기상이 어떤지, 저번 주에 어떤지 이렇게 단시간의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고, 기후, 클라이매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긴 장기간의 평균적인 기상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기후 같은 경우는 대기, 습권, 빈권, 육지 표면, 생물권이 주 요소로 이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에서 설명하는 기후 변화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IPCC, 국제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후 변화를 장기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지속되면서 기후 평균 상태나 그 변동 속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동을 말합니다. 이 IPCC에서 얘기하는 기후 변화란 것은 인간 행위에 의한 것,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적인 변동, 이제 예를 들어서 태양 흑점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한 것이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FCCC, 그러니까 UN 기후변화 협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기후변화를 전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키는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 원인이 되어 일어나고 충분한 기간 동안에 관측된 자연적인 기후 변동성에 추가하여 일어나는 기후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IPCC하고 다른 점에서는 이 UNFCC에서는 자연적인 변동이 아닌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만을 기후 변화로 조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PCC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기상기구 WMO하고 UN 환경계획 UNEP에서 1988년에 공동 설립한 국제기구입니다. 이 목적은 IPCC 주 목적은 어떤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을 바탕으로 IPCC에서는 현재까지 5차 평가 보고서까지를 90년대부터 이렇게 제출을 했고, 기후변화 등에 대해서 연구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등에서는 이 IPCC 평가 보고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UN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 기후변화 협약은 IPCC 제1차 평가 보고서 결과를 바탕해서
어떤 범지구적 공동 노력의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154개 당사국에 의해서 공식 채택된 협약으로서 1994년 3월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UNFCCC의 주요 목표는 생태계가 기후변화에 자연적으로 적응하고 생산량의 위협을 받지 않으며 지속 가능한 경제 개발이 가능할 정도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과거 관측값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이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런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라는 것은 온실가스, 에어로졸, 토지 이용 변화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한 복사 간접적 변화를 지구 시스템 모델에 적용하여 산출한 미래 기후 전망 정보입니다. 여기에는 기온, 강수량, 바람, 습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PCC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RCP, 그 대표 농도 경로라는 시나리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농도 경로 시나리오에는 크게 4가지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CP 2.6, 4.5, 6.0, 8.5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2.6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즉시 온실가스를 감축이 수행을 돼서 어느 정도 저감이 된 상태의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는 거고 RCP 8.5 같은 경우는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방제 쪽 분야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극한 상황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ICP 8.5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IPCC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과거 관측값을 바탕으로 해서 기후 변화를 관측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A, B, C, D에서 나타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전지구 평균 육지, 해양 표면 온도 편차라든지 전지구 평균 해수면 변화, 전지구 평균 온실가스 농도, 전지구 인위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게 그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데이터셋을 쭉 구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의 모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8개 지역에 대해서 물리학적, 생물학적, 그다음에 인간과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 계통, 그림 A의 빨간색 계통 같은 경우는 가장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유지되는 RCP 8.5,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못한 6.0 등을 바탕으로 해서는 현재 대비 2100년에는 기후가 약 2도에서 4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보다 이제 온실가스가 감축된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지구 표면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같은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후변화 데이터를,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고, IPCC에서는 이런 예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가 올라가고 해수면이 상승은 하지만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A 같은 경우는 평균 지표 온도의 변화입니다. 1986년에서 2005년도 대비해서 81년에서 100년까지의 지표 온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각각의 시나리오, RCP 2.6 시나리오나 RCP 8.5 시나리오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온도가 변화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 강수량 변화도 이와 마찬가지로 각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각 지역마다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수량 같은 경우는 적도 지역에서 이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이런 편차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평균적인 값이고 나머지 극한적인 값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8개 지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물리적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생물학적 아니면 인간 및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지역별 주요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이렇게 IPCC에서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PCC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2010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각 해의 어떤 이상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은 2019년 이상기후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2019년 이상기후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뭐 가뭄, 지역에 따라서 이상 고온, 저온, 홍수 등 뭐 다양한 이상 기후가 많이 이제 관측이 됐습니다. 아직 2020년 결과가 나오진 않았는데 2020년 결과 같은 경우를 보면 아마도 이제 최장 장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수록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상기후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 대해서 이상기후 관측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뭐 차이는 있지만 뭐 최저기온, 최고기온, 홍수에 의한 산사태, 뭐 폭염, 뭐 가뭄 등이 전 세계에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관측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해서 기후변화가 이제 관측되고 미래에도 예측된다고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는 다양한 대형 재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기후변화 재해라고 하는 부분이 기후변화는 장기간의 기상의 변화기 때문에 기후가 변하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어떤 재해가 이제 기후변화에 의한 재해다 명확하게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소개시켜드릴 재해 같은 경우는 어떤 큰 재해, 기후가 변하면서 큰 재해에 의해서 어떤 정책이 변하든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든 그런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드릴 것은 2005년도에 미국 남동부에서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을 건데 이 지역에서 뭐 아주 강한 이제 허리케인이 발생해서 수천 명의 인명 피해를 발생했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피해가 발생한 지역 중에서 뉴올리언즈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원래 늪지대 이런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을 어떤 도시 개발을 위해서 늪지대를 파괴하고 제방을 쌓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축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바다라든지 아니면 하천보다도 심지어는 지형적으로 낮은 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왔을 때 어떤 제방이 무너지면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는 단순 침수 피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다든지 교통이 마비되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피해가 됐고 인구가 카트리나 이전에 5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그거에도 못 미치는 인구가 돼서 여전히 지역 경제가 악화되고 그에 따라서 세수도 감소가 되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지금 하고 슬럼 지역으로 변한 지역들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카트리나에 의해서 얘기가 된 것이 어떤 복합재난에 대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복합재난이란 것은 보통 이제 나택재난이라고 얘기하는데 Natural Disaster Triggered Technological Disast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연재해에서 시작되어서 어떤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되는 건데 자연재해로 시작되어서 동시다발적, 연쇄적, 사회적 재난으로 재난 피해 범위가 확산되는 재난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피해를 유발시키며 장기간의 복구가 필요한 재난을 주로 이제 복합재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우에 의해서 침수가 발생했지만 침수에 의해서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재민이 발생하면서 뭐 경찰 치안 불안, 그 다음에 이제 원유가 유출되면서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이제 교통이 마비되면서 뭐 여러 가지 공항 폐쇄라든지 도로 마비되면서 2차적인 피해, 통신 두절, 뭐 상수 시설 붕괴, 마비, 뭐 그다음 정전 등으로 다양한 2차 피해나 간접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국내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건데 2012년에 발생한 허리케인 샌디가 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는 이제 미국 동부 지역, 그러니까 워싱턴 DC라든지 뉴욕 쪽에 이제 피해를 미쳤으며 많은 피해를 미쳤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허리케인 샌디에 의해 가지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태풍에 의해서 마비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뉴욕 지하철 같은 경우도 이제 마비가 되고 다양한 피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제 카트리나나 샌디에 의해 가지고 미국에서는 개념이 방제 분야에 대한 개념이 이제 조금씩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면산 산사태로 많이 알려진 2011년도에 발생한 중부지역 집중호우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누적 강우량이 약 546mm, 최대 시우량이 약 100mm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이제 피해로는 사망자가 53명, 정전 피해가 13만 호 정도, 그다음 주택 피해가 약 10,000호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런 집중호우도 문제지만 올해같이 이제 장기 장마 거의 이제 발생하기 전인 7월 달에는 계속 이제 비가 내렸던 시기였고, 그런 상황에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렇게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산사태를 유발했고,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구조물적 대책, 우리나라에서는 구조물적 대책에서 도시 계획적 대책과 공간 계획들도 방지에서는 활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 이슈가 되었고, 추후에 제가 설명드린 재취약성 분석 및 재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제도가 나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016년에 발생했던 태풍 차바입니다. 태풍 차바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 특히나 또 울산 지역에서는 현대자동차에서 생산 공장에서 피해가 나서 자칫하면 이제 내택 재난으로 악화될 수 있는 재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이는 안 알려졌지만 2017년도에 중부 지역에서 홍수 피해로 인해서 전력거래소가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력거래소라는 것은 전력시장의 운영, 전력계통의 운영이라든지 실시간 급전 운영이라든지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등을 담당하는 주요 핵심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기관이 이제 피해를 입었는데, 서브적으로 이게 한전에서는 나주 쪽에서 전력거래소를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피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별 피해는 이제 실질적인 이 전력거래소만 피해가 있었던 거지 다른 전력상에서의 블랙아웃이라든지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 이런 중요한 국가 시설 같은 경우가 그 전력거래소가 이제 은석산이라는 데 밑에, 계곡 밑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집중호우에서 산사태에 의해서 이렇게 피해가 났었는데, 이런 중요 시설물을 고려할 때는 어떤 입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이슈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좀 얘기도 되고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아직 역대 최대 장마가 발생했습니다. 뭐 중부 지방 같은 경우는 54일,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49일 정도가 발생을 했었고, 장마도 가장 늦게 이제 끝난 날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마가 길어지면서 또 집중호우가 여러 군데서 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지하차도에서의 뭐 인명사고라든지 인명피해라든지, 아니면 섬진강 제방 붕괴라든지, 대전 코스모스 아파트에서 이렇게 침수가 나서 뭐 사망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발생이 되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재냐 아니면 이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냐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조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렇게 기후변화하고 기후변화 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2장에서는 해외 도시 방제 정책, 그 다음 친환경 대처책, 아니면 기후변화를 고려한 어떤 이제 구조적 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설명드릴 것은 영국의 방제 대책입니다. 영국에서는 전략적 홍수 위험 평가라는 것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홍수 위험 평가라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홍수 위험도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위험도를 프로존 1, 2, 3로 이렇게 등급화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급화된 정보를 활용을 해가지고 토지 이용 변화라든지 개발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안전한 곳부터 먼저 이제 개발이 하고, 근데 이제 방제적 뿐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중요도, 인구, 아니면 교통적 요충지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이 많을 건데,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위험한 지역에 들어갈 때는 어떤 별도의 예외적 검증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에 들어갈 때는 충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렇게 시설물을 할 수 있도록 영국에서는 전략적 홍수 위험 평가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구역 1, 2, 그 다음에 구역 3A하고 3B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별로
어떤 개발이 가능한지, 개발이 불가능한지, 예해 검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해에 대해서 많은 이제 풍수에 대해서 고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큰 대표적인 방제 계획, 방제 정책 중에 하나가 델타 프로젝트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델타 프로젝트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여기서 재해는 홍수, 해수면 상승, 가뭄, 토양 유실 등 여러 가지 주로 이제 풍수해를 고려를 하고 있고 하기 위한 종합 계획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구조적 대책이나 어떤 하천변 그런 대책들도 포함이 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발표한 델타 프로젝트에서는 특히나도 이제 공간 계획, 지역 계획에 따라 가지고 건축물, 커뮤니티, 광역 차원에서의 공간적 적응 방향이라든지 도시계획적 대책 적용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가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사전 복구 계획이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복구 계획이란 것은 이제 기후변화, 도시화 등으로 해가지고 이제 많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재해가 대형화되는 경향도 있으면서 어느 지역에 언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재해를 이제 막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예방에서 어떤 쇼크를 줄이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쇼크를 받았을 때,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 같은 것들을 빠른 시일, 단시일 안에 복구를 시키면서 어떤 전체적인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리질리언스 개념이 이런 데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도 이제 복구 개념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 어디에서 피해를 많이 받았다 하면 어떤 단순 수리, 회복 정도의 리스토링 정도의 개념이었지만, 거기다가 최근에는 뭐 이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몇 군데 이제 구조물적 대책이 들어가는 재건 쪽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물리적 아니면 사회적 변화까지도 이용해가지고 경제적 부분까지도 고려하는 지역의 재형성까지 이야기하는 어떤 복구 계획에 대해서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전 복구 계획, PDRP가 만들어진 발전 영역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는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발생하면서 어떤 재해, 복구에 대한 개념이 이제 이슈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서 2008년에는 미국에서는 국가재난대응 계획에서 국가재난대응 체계로 이제 강화가 되었었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는 특히나도 복구가 중요하다고 해서 국가재난복구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로리다 같은 지형 쪽으로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어떻게 재개발 계획을 세우냐. 아까 전하고 얘기가 PDRP는 이제 약자는 같은데 포스트 디제스터 리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재해 발생 이후 재개발 계획하는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서는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피마에서는 이런 플로리다 주의 PDRP를 고려해가지고 비슷하지만 이제 프리디제스터 재해 전에 사전 복구 계획을 세우는 것, 프리디제스터 리커버리 플랜이라는 것을 주정부 그리고 2016년에는 주정부, 그 다음에 지방정부를 위한 사전 복구 계획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제 미국 플로리다주의 PDRP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의 재형성을 통한 도시의 리질리언스 강화를 유도한다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방제 계획을 세울 때는 방제 계획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하고 연계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PDRP는 별도의 계획을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 계획의 어떤 부분별 계획으로는 적어도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광역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제별에 대해서는 어떤 방제 부분에서 복구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토지 이용, 주택, 경제적 복구,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의료 및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 각각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단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고 아니면 권장, 상급 수준에 대해서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의 주제별에 대해서 달성 수준별에 대해서 계획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는 아까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피마에서는 2016년도에 주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7년도에는 지방정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든지 어떤 단계별 주요 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타임라인 등을 제시를 하고 있고, 이 방제 계획 같은 경우는 PDRP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 우리나라에 얘기하는 풍수의 저감 종합계획이나 안전계획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 계획, 포괄 계획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정책 말고도 사례들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방제 부분에서 맞는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구조적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기후 변화를 인해서 더욱 큰 어떤 이제 강력한 이제 구조적 대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슈퍼제감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천 주변 중요 시설물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폭을 넓은 이런 슈퍼제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방이 좁은 경우는 이게 홍수가 나고 그럴 때는 압력에 의해서 무너지고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폭을 넓히는 건데, 이런 사업을 1986년부터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란 게 민간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일단 매입을 하고 제방을 넓히고 다시 이런 것들을 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간의 시간이 이제 요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 인구가 밀집된 지역 등에서는 지금 차근차근 이런 사업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심지에서 이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는 민간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방제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스테디움이라든지 이런 데 지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류지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루미가와 강변 저류지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장마, 홍수가 많이 났을 때는 물을 이제 일시적으로 저류를 했다가 이런 물은 재활용수로 활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제 부산의 우동공원이라든지 등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류 지역에 대해서는 물을 이제 어느 정도 저류. 그러니까 이제 홍수란 것이 비가 많이 오는 것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이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어떤 단시일 내 물이 가장 많이 몰리는 것이 가장 최대 홍수량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약간 이제 갭을 두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해서 상류 쪽에서는 유수지를 많이 만들고 있고, 도심 지역에서는 이런 것이 한계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공공 임대주택하고 약간의 이제 유수지 개념을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하에도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하에다가 터널식으로 이렇게 해서 지하에서 물량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도쿄 칸타가와 같은 경우에서는 도로 지하에 연작 약 4.5km, 직경 12.5m, 저장량 54만 세제곱미터의 터널식 조절지를 이제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홍수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라인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룸포더 리버 프로젝트로 해서 홍수가 왔을 때 홍수가 범람하는 것, 하천을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을 위한 공간이라고 친환경 대책하고도 많이 이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고수부지 높이를 낮추다든지, 고수부지에 새로운 수로를 신설하든지, 하천 흐름 장애물을 제거하든지, 어떤 하천 시설물인 수제를 설치하든지, 제방 증고, 저수로를 증설하는 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제방선을 이동해서 이렇게 이제 강을 위한 공간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된다고 하면, 뭐 이제 수문학적으로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그 전에 하천 같은 경우는 많은 물이 이제 그 전에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물이 이제 지하로 이제 침투하든지 증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 불투수 면적, 도로라든지 어떤 건물 같이 이런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침투라든지 증발산보다는 오히려는 이제 거의 대부분 물이 이제 유출이 됩니다. 이제 런오프라고 하는 유출이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개발 방법 중에 하나가 저영한 개발,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로우 임팩트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소규모 분산형 자연 친화적인 기법을 활용해서 우수 유출 발생원부터 우수 유출량 및 비점 오염을 저감, 유출 속도를 지연시켜 도시 지역의 물 순환 상태를 개발 이전에 가깝게 유지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원래 처음에는 비점 오염 저감 등을 목적으로 해서 많이 미국에서 활용이 됐었는데, 이런 것이 이제 도시 내 환경,
물순환 등을 고려해가지고 지금 친환경 방제 대책으로도 많이 이제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ID 저영향 개발의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빗물 정환, 생태 저류지, 옥상 녹화, 가로수 저류, 아니면 생태 수로.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인데 여러 가지 이런 홍수에서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거, 비점 오염 등을 저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으로 같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도로 어떤 인공적으로는 투수성 포장이라든지 도로변 저류 아니면 빗물 홈통 등도 활용해서 저영향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건데 지속 가능한 도시 배수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영국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 SUDS라고 어떤 저영향 개발 같은 경우에 어떤 한 지점 소규모 위주로 된다고 하면 이건 네트워크 위주로 고려를 해가지고 어떤 우수 활용, 발생원 관리, 지구 관리, 지역 관리로 유출 경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이제 친환경 대책을 해서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SDS를 적용하기 전에서는 약간 이제 도심 하천 같은데 이제 적용 후에서는 생태 하천에서 유출량을 저감시키는 부분, 속도를 지연시키는 부분을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이제 도심 지역에서는 물과 녹지, 바람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어떤 기후변화, 재해, 홍수라든지 폭염 등을 저감시키기 위한 대책 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것은 매그로천을 축으로 한 물, 녹지, 바람 네트워크 구축한 동경 세타야구 지역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도시 지형이라든지 어떤 건물 아니면 지형적인 거 그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바람길 같은 거를 지도를 미리 마련을 하고 이런 바람길을 바탕으로 해서 토지 이용 계획, 건축물 배치 등을 연결하면서 지금 이제 폭염 같은 걸 저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바람길 같은 경우가 어떤 폭염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적인 수단으로도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도 프라이부르크 리젠벨트에서는 어떤 친환경인 도시 계획을 연계해서 이게 대표적인 독일에서 이제 친환경 도시인데 생태수로, 도시 녹화, 주택 우수 침수 및 배수로 등을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친환경적으로 그 기후변화 적응 쪽으로 이제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 베를린 포츠담 광장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이제 친환경 대책뿐만이 아니라 물과 함께 같이 지내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습도 조절이라든지 도시 미기후를 조성하든지 도시의 매력적인 것을 이제 강화시키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물과 기후 변화, 그다음에 공간 계획까지 합쳐지면 기후 변화가 위기뿐만이 아닌데 공간 계획까지 합쳐지면 이건 어떤 한 기회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5가지 팀, 그 다음에 7가지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도시 이제 노트르담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이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도로 밑에서 홍수 조절을 위해서 스토머러 스토리지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에서도 놀이동산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움푹하게 만들어가지고 비가 왔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물을 좀 저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는 것을 광장 아니면 주차장 등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린 것이 일반적인 도시에서는 이렇게 이제 흑백색의 약간의 흑백 사진의 같은 도시였는데 물이 들어가고 친환경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매력적인 도시로 보여준다고 하는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옥상 녹화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적응뿐만 아니라 완화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붕뿐만이 아니라 랩이 어떤 제방이라든지 쇼핑몰과 연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간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역을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2장에서는 이제 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방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방제 정책에서는 주로 포커스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해 취약성 분석 그리고 재해 예방인 도시계획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이란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취약한 지역을 도출한 겁니다. 지역 내에서. 뭐 또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재예방형 도시계획은 이런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들어가는지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재취약성 분석 제도가 어떻게 도입됐냐면 2011년도에 오면산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존까지는 전통적인 방제 대책 위주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떤 공간계획, 도시계획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이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이게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재취약성 분석 매뉴얼을 구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재취약성 분석의 개념, 구조, 분석 방법 등에 대해서 이제 상세히 설명을 하고 배포를 하게 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한 2년 동안 재취약성 분석 및 재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을 이제 지자체, 매년 이제 10개씩 2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수립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제도의 실효성이라든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나 군계획, 관리계획 수립 시에 기초조사로서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6년도에는 도시기후변화 재취약성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재취약성 분석의 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2017년 5월부터 각 지자체가 재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게 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뭐 이제 다양한 법정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등의 이런 내용이 포함돼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재취약성 분석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재취약성 분석이라는 것은 크게 6가지 기후변화 재해, 폭우, 폭염, 폭설, 강풍, 가뭄, 해수면 상승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한 취약 지역을 도출한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IPC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취약성 분석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신 기후 노출과 도시 민감도를 고려해서 상대적인 취약성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간 계획이다 보니까 어떤 적응 능력이라고 하는 부분이란 것은 원래 IPCC는 적응 능력을 같이 이렇게 반영을 해서 취약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응 능력 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 전체적인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적인 부분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기후 노출과 도시 민감도 주로 그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취약 지역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재취약성 분석은 현재 기후 노출, 현재 도시 민감도, 미래 기후 노출, 미래 도시 민감도를 바탕으로 도시 종합 취약성을 분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후 노출이란 것은 현재부터 과거까지, 과거 한 30년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그 지역의 기후 관측값을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도시 민감도는 어떤 잠재 취약 지역 아니면 도시를 구성하는 요소인 시민, 도시 기반 시설, 건축물 등에 대해서 어떤 취약 요소를 바탕으로 해서 공간 지표로 저희가 이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미래 도시 민감도 같은 경우에서는 미래 개발 예정지라든지 인구 변화 추세라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서 토지이용 변화 추세 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도시의 종합 재해 취약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재해 취약성 분석은 인구 센서스 단위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 센서스 집계구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계구란 것은 인구 센서스 조사 시에 인구 5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주변 도로, 하천, 철도, 산, 능선 같은 준항구적인 지역물을 이용해서 구획한 공간 단위를 말하면서 보통 크기는 읍면동의 약 한 23분의 1 정도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재해 취약성 분석 절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자체, 대상 지자체가 161개인데 각각 지자체에 대해서는 도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해 취약성 분석을 수행을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기초조사를 수행합니다. 과거의 피해 현황이라든지 인명피해 등을 쭉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분석 대상 재해 검토를 한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각각 재해 취약성 분석 자료를 구축해서 분석을 1차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렇게 분석한 자료는 저희 국토연구원에 보내져 가지고 저희가 검증을 하고 현장 조사 및 등급 조정, 업무 협의회 등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재해취약성 분석 결과 같은 경우는 도시 기본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을 할 때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후 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각각의 직계구 단위로 현재 기후 노출, 도시 민감도 등을 활용해서 4개의 등급으로 취약 등급을 활용을 해가지고 취약성을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래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고요. 이를 종합해서 종합 취약성을 이렇게 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된 재취약성 분석 결과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특별히 취약한 지역, 여기서 1, 2등급 위주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제 구조적 대책, 어떤 시설물적 대책과 더불어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고 있고, 여기선 토지 이용, 기반 시설, 개발 행위 허가, 아니면 건축물 등을 활용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1, 2등급 중심으로 해가지고 피해 저감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렇게 각각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서울시가 재 취약성 분석을 수립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본 사례라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요. 개봉 지역에서는 개봉 유수지 생태공원으로 만드는 이런 재 예방형 도시계획을 어떤 이제 공간을 활용해서 친환경인 도시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수지 같은 경우는 재해로부터 도시를 지키는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물이 저류해가지고 타 지역에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곳 땅의 흔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송국 송신탑 기지라든지 눈썰매장, 아니면 야생 초지가 있다가 이런 지역을 어떤 시민한테 어떤 자연 생태적인 공간까지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형상으로 이제 1년에 몇 번씩 이제 침수가 났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버려졌던 공간인데, 이런 공간을 방제, 생태, 친환경, 시민 참여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은 이렇게 아파트가 있고, 옆에는 이제 하천이 이제 흐르고 있고요.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LID 저영향 개발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제 생태 수로라든지 아니면 이제 빗물 정원이라든지 등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 쪽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이제 IPCC 보고서에서 알다시피 과거에도 관측이 되었고, 미래에도 이렇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도시지역, 원래는 이제 재해에서 가장 안전하게 하려면 위험한 지역에서 안 살아야 되는 건데, 기후도 변화하고 있고, 그러한 도시 지역 같은 경우가 제일 위험한 지역이 이제 여러 가지로 물이 맞닿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 경제적인 이유로는 상당히 매력적인 지역이었고, 많이 이제 그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런 변화로 해서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어떤 피해나 점점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런 피해 같은 경우는 도시의 영향, 초연결되어 있는 도시의 영향을 미쳐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복합재난으로 악화되고 피해가 증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있던 제방, 하천 제방이라든지 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 도시화 등을 고려해가지고 슈퍼 제방, 어떤 유수지, 지하 조절지 등의 구조적 대책을 활용을 하고 있으며,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가지는 어떤 공간 계획, 친환경 계획의 필요성이 이제 두각되면서 저영향 개발이라든지 SDS라든지 공간 계획과 연계한 방지 계획 등이 요즘 최근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으면서 도시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도시 기후변화 재취약성 분석 제도라든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2011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차츰 개선하면서 점점 안전한 도시로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